안녕하십니까. 투영인입니다. 어제 그 10월 달 미국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습니다. 사실상 많은 긴장감을 안고 결과를 지켜봤고, 실제 시장에서는 어제 일시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오늘 미국은 백타랑데이 때문에 채권 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없었고, 이것이 주식시장에 또다시 어떤 연쇄 효과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는 내일 시장을 봐야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는 10월 인플레이션의 의미와 이로 인해서 페드가 금리 사이클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미국 경제 사이클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러한 순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눠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만약 보통의 미국인들이 지난달에 새로운 소파를 사기 위한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파를 살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일을 포기를 했다면, 아마 이분은 상당히 운이 좋은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파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같은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외의 품목들, 다시 말씀드려서 집세라든가 자동차 기름값, 음식값 등이 꽤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다소 불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소비자 물가를 두고도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다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인플레이션이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이라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6.2%, 그리고 코어 CPI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4.96%를 기록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은 공급망 문제가 반영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은 더욱더 지속될 구조적인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리 인상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관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현상이라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과 같은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물가 상승은 일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지속성에 더 많은 무게를 두도록 했으며, 페드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12월 달 FOMC에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미국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는 여전히 전염병 이후 경기 회복과 관련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가격은 지난 1년 전보다 50% 오른 국제 유가 급등에 기인해서 많이 올랐고요. 중고차 가격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신차 생산이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중고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26% 증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고차 같은 부분은 지난달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내려왔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또 소폭 상승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직 중고차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아직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공급망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낙관론들은 그 이미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경기 그 부양 지원금이 그 수요를 부추기면서 그 경기 회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인플레이션이 그 훨씬 더 뜨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그 점점 더 그 광범위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그 코어 인플레이션 지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10월에 그 전년 대비 4.6% 그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그 전분기보다 거의 그 2배나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임대료 상승은 그 인플레이션이 2022년까지 그 지속될 것임을 그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임금 또한 그 수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그 금리 상승이 기본적으로 높은 급여에 따른 그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웨이지, 그 프라이스, 그 스파이럴이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재정 적자가 그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 임금, 물가, 그 스파이럴 현상은 사실상 그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정 적자가 급격히 그 줄어들게 되면 재정 지출이 그 급격히 그 줄어들게 되면 최근에 그 경기 회복의 그 지탱이 되었던 부분이 이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그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그 얘기를 하는 부분도 바로 이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정적으로 그 투자자들은 연준이 필요한 경우에 그 결정적인 그 긴축 조치를 그 취할 것으로 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기 채권 수익률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장기 국채 그 수익률 30년 국채인데 30년 국채 수익률은 거의 그 2%대에서 그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 금리의 움직임도 계속 예의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그 FOMC에서는 그 전염병이 그 절정에 달했을 때 시행되었던 그 QE 정책을 그 철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를 결정을 했고 실제 이번 달부터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과 맞춰서 유명한 그 투자은행들은 그 금리 인상 실시 시기에 대해서 그 다소 그 당초 전망보다 그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질 것이다. 이러한 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연준이 그 2023년에 그 금리 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그 다시 내년에 그 7월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그 필두로 해서 2022년에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러한 그 전망으로 그 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도 FOMC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 내년도 2022년도 7월과 6월 달과 7월 달에 그 금리 인상을 실시할 확률이 거의 그 75% 거의 한 80% 그리고 뭐 7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FOMC 회의를 계기로 해서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이러한 그 금리 인상 시기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7월 달에 실시될 확률은 다시 그 70%까지 그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페드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지난 한 해 동안 인플레이션을 너무 과소평가를 했기 때문에 긴축 전환은 그 불편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CPI 그 지표 발표에 따른 그 어제
그 시장 반응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와 금리 인상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의 움직임만으로 보면은요. 이에 대한 근거로서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사실상 하루에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국채 시장이 베테랑 데이 때문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모습인데 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하루 만에 12bp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12bp가 올랐던 것은 최근에 세 차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11월 9일 날 13bp, 2월 25일 날 16bp, 그리고 가장 최근에 3월 12일 날 10bp 정도가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하루에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S&P 수익률은 1.2%에서 마이너스 2.4%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였고 평균 하락률은 0.4% 마이너스 0.4%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마이너스 0.82%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과거의 시장 반응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방기금금리가 당초 예상했던 부분보다 금리 인상을 좀 더 당겨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어제 움직임들은 투자자들이 페드 정책의 순응에 가는 그런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6%가 넘는 수준을 뉴 노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산 가격은 더욱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증가 속도에 따라서 상승률이 다를 뿐이지 전반적으로 초인플레이션 상황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흐름들을 반영을 하면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모습을 그려갈지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강세 쪽에 입장에 서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위한 주식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기 사이클에 따른 대응이 더욱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기 사이클에 따른 업종별 성과를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그림은 피델리티사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업종별 아웃퍼폼 정도를 보면 최근 업종별 아웃퍼폼과 상당히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델리티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중기 사이클에서는 IT 이 중기 사이클의 이제 성장이 피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신 서비스 이 부분이 두 가지 업종이 이제 가장 아웃퍼폼을 많이 하고 후반부 그러니까 후반 사이클로 내려오면서 소재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에너지, 유틸리티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1개월짜리 상승률을 보면은 소비 내구재, 에너지, IT가 강세를 보이겠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업종별 국면으로 성과를 보면은 경기 사이클이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업종별 성과로는 뚜렷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흐릿하나마 일단 후반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나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업종별 판단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팩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블랙락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그 경기 사이클 국면에 따른 그 과거 팩터 수익률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가 이제 중기 사이클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모멘텀, 과거에 이제 그 중기 사이클에서는 그 모멘텀이 그 가장 그 모멘텀 팩터가 가장 성과가 좋았고 후반 사이클로 되려면 퀄리티, 미니멈 그 볼러틸리티가 그 강세를 그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게 주도를 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최근에 그 팩터별 그 성과를 보면은 1개월 기준으로 해서 그 상위에 있는 게 그로스와 하이베타 모멘텀 등이 그 상승세는 그 시장을 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그 수익률로도 하이베타 그리고 그로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밸류인데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초에 그 섹터 로테이션 때문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최근에는 이제 둔화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최근 흐름만 보면 그로스, 하이베타, 모멘텀 이 세 가지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로스와 하이베타는 모멘텀 팩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팩터별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그 모멘텀이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확실히 지금은 그 중기 사이클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더 밑에 있는 이 퀄리티를 보면 퀄리티가 그 바로 그 네 번째 그 수익률 그 성과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그 사이클 그 후반부에서는 그 퀄리티하고 미니멈이 그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퀄리티, 미니멈 퀄리티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 성과에서와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뭐 조금은 또 경기 사이클 후반부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아직까지는 그 경기 그 중반 사이클, 미드 사이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 그 팩터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모멘텀 팩터 ETF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그 나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 후반 사이클에 대비를 해서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그 조정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퀄리티 ETF에도 그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 여러분들께 그 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제가 그 10월 6일 날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경기 사이클이 지금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퀄리티 ETF에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그 사실은 퀄리티 ETF를 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SPHQ, BFOR, QDF, QES인데 현재 그 이후로 그 성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다 뭐 네 가지 ETF가 다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S&P 500 지수가 6.5% 상승한 거에 비해서 그 QUAL이 7.1% 그리고 그 BFOR이 7.45%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S&P 500보다 거의 한 1% 이상 아웃퍼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세 종목 이건 그 QUS라든가 뭐 QDF 그리고 SPHQ는 이제 다소 그 S&P 500 지수보다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정 국면에서는 퀄리티가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발언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혼재된 개념, 그 팩터 그 ETF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품들인데 퀄리티와 그 모멘텀이 결합되거나 아니면 모멘텀과 그 밸류가 결합된 이런 그 ETF들이 그 다수 출현을 하고 있고 실제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살펴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그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팩터별 기본적으로 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팩터별 성과가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ETF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기원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시간이 되시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